건강한 삶을 위한 우리 집 두치 TBC 클리닉 건강 365입니다. 하루에 약 10만 번씩 뛴다는 우리 몸의 엔진 심장. 이렇게 심장이 뛴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인데요. 이렇게 중요한 심장의 리듬이 뭔가 좀 어긋난다고 하면 정말 큰일일 겁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야기를 듣고 제가 최근에 언제 심장이 빠르게 뛰어봤나 생각을 해봤더니 저희 방송국 앞에 횡단보도 있잖아요. 네. 거기가 이제 신호 바뀌려고 해가지고 좀 이렇게 달린 적이 있는데 그때 심장이 좀 빠르게 뛰었던 것 같아요. 그거 말고는 근래에 없는 것 같은데요. 저는 언제 심장이 뛰었냐면 지금 예. 이 순간. 왜요? 뭔가 방송하고 있을 때 되게 설레잖아요. 네. 아무도 안 믿는 분위기긴 한데 네. 보여드릴 수도 없고. 근데 사실 두근두근으로 이제 설렘으로 심장이 뛰는 거는 괜찮은데 그 이상이면 과유불급이잖아요. 정말 놀라운 건 뭐냐면 심방세동 환자의 30%는요 평상시에 아무런 증상이 없대요. 일상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뇌경색으로 또 응급실을 찾을 수 있다고 하니까 네. 오늘 저희가 집중해서 잘 알아둬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심장이 보내는 이상 신호입니다. 심방세동에 대해서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오늘의 주치입니다. 영남대병원 심장내과 김홍주 교수와 지금부터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영남의대 김홍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앞서 심방세동이라고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심방세동에 대한 이 병명, 뜻풀이부터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상적인 심장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걸까요? 심방세동의 그 한자 뜻을 그대로 풀어보자면 심방에서 생성되는 가는 떨림을 뜻합니다. 사람의 심장은 두 개의 심방과 두 개의 심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심방에서 심실로, 심실에서 폐와 전신으로 펌프지를 통해서 피를 보내주게 되는데 이러한 심방에서 분당 400회에서 600회 정도의 빠른 맥박이 발생하는 것을 심방세동이라 할 수 있고 연구를 통해서 대개 폐정맥에서부터 부정맥파가 좌심방으로 넘어오면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심방의 불규칙하고 빠른 전기적인 신호가 심실로 전달되어서 빠르고 불규칙한 심박동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심방세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제 주변에도요, 이 심장이 이상하게 두근거려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네. 이제 심방세동 진단을 받은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사실 심방세동 하면 딱 떠오르는 단어가 부정맥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이게 부정맥이랑 또 관련이 있다면서요? 그 일반인들은 이제 부정맥이란 용어 자체도 매우 생소하실 겁니다. 이제 심부전, 부정맥, 언뜻 보면 헷갈리기도 합니다. 부정맥은 이러한 정상 맥박이 아닌 상태를 부정맥이라고 하고 심방세동은 이 부정맥의 한 종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고르지 못한 맥박을 부정맥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의 맥박수는 기본적으로 분당 60회에서 100회 사이가 정상 범주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범주를 벗어나게 되는 경우에 느린 맥박, 서맥, 그리고 빠른 맥박, 빈맥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맥박수가 분당 60회에서 100회 사이에 있다고 할지라도 불규칙한 패턴을 보이게 되면 이 또한 이제 부정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부정맥은 이제 맥박을 만들어내는 곳의 문제, 맥박이 다른 곳에서 발생하는 문제, 혹은 이제 만들어진 맥박이 전달되는 과정 중에서 발생하는 문제 등으로 이렇게 발생하게 되는데 심방세동은 폐정맥에서 만들어진 이상 부정맥이 이러한 좌심방을 통해서 이제 발현되기 때문에 이러한 불규칙한 심박동을 유발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심장 질환이다 보니까 이 고령층에서 많이 발생할 것 같긴 한데요. 어떻습니까? 실제 심방세동의 국내 유병률은 어떤가요? 아무래도 이제 심방세동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많이 들수록 심방세동의 유병률은 증가하고 있고요. 최근 이제 기대 연명이 길어지면서 그 유병률이 증가해서 2010년에 비해 최근 10년 사이의 유병률은 약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네. 2050년에는 한 5.5%까지 발생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작년 대한부정맥학회에서 발간한 한국 심방세동 팩트시트에서는 80세 이상의 고령 환자에서 지난 10년간 심방세동 발생률의 변동 추이가 가장 큰 것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심방세동 환자의 약에서 7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45% 정도 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제 심방세동 같은 경우에는 노화와 관련된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빠르고 불규칙한 심장 박동이 문제가 된다면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증상 가운데 심장이 과하게 두근거리고 왠지 좀 통증도 있을 것도 같고 여러 가지 증상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증상들이 있나요? 예, 심방세동은 그 무증상에서부터 두근거림, 호흡곤란, 운동 시에 기능 저하, 그리고 협심증 증상 같은 가슴 통증까지 생길 수가 있고요. 이러한 불규칙한 맥박 때문에 발생하는 두근거림뿐만 아니라 이후에 발생하는 서맥 때문에 어지럼증, 그리고 실신까지도 동반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신부전 증상인 호흡곤란, 그리고 신부전으로 인해서 생기는 우렬로 인해서 신장기능 악화라든가 소화불량 같은 증상도 유발될 수가 있고요. 이외에도 전신 쇠약감 같은 증상 같은 것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증상을 들어보니까 겁이 나서 그런지 지금 저희 BP가 약간 더 막 빨라지고 네. 심장박도도 지금 약간 요동치고 있는 두근두근. 듯한 맞아요. 이게 저는 제 소리를 들을 수가 있잖아요. 소리가 나는데 근데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심방세동이 정말 이게 눈여겨봐야 될 게 심해지면은 뇌경색까지 올 수 있다는 게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예, 그렇습니다. 심방세동 같은 경우에는 그 좌심방에 유한 수축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좌심방과 좌심방 뒤에서 혈전이 잘 생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게 됩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발생한 혈전이 떨어져 나와서 뇌혈관으로 가면 뇌경색이 되겠고 관상동맥으로 가면 심근경색, 그리고 이제 기타 장기에 날아가면 그 장기의 경색을 유발하게 되고요. 환자의 기저질환이라든가 나이 등에 따라 가지고 이러한 혈전색전증, 뇌경색 등의 질환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뇌경색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심방세동이 그만큼 무서운 질환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는 이제 뇌경색은 이 경색 부위에 따라 가지고 다행히 뭐 합병증이 그만큼 남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이제 마비 증상이라든가 시야 장애, 뭐 인지 기능 장애, 언어 장애, 그리고 삼킴 곤란 같은 이제 신경학적 후유증이 많이 남을 수도 있고요. 문제는 이러한 심방세동이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고 실제 뇌경색이 진단된 이후에야 약 한 6% 가량에서 뒤늦게 심방세동이 진단되기 때문에 이제 그만큼 이제 심방세동이 무섭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심기능 저하로 심부전, 그리고 나아가서 인지기능 장애도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앞에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교수님, 근데 얼핏 생각하면 인지기능 장애가 발생한다는 거는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설명을 좀 해주시죠. 심방세동으로 인해서 맥박수가 불규칙하게 되면 이제 이로 인해서 심기능 저하가 발생하게 되고 심장은 이제 이완과 수축을 반복하는 일종의 펌프 역할을 하게 되는데 불규칙한 맥박으로 인해서 이완 기능 장애가 발생할 수가 있고 또한 이제 맥박수가 빠를 경우에는 유효 심박출량이 확보가 되지 않아서 이게 심방세동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경우에는 심부전 악화와 연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심방세동의 불규칙한 맥박으로 인해서 현재 이제 연구에서 따르면은 인지기능 장애가 동반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러한 최근 연구에서 심방세동의 그 맥박 조절, 즉 이제 항부정맥제라든가 시술 치료 이를 통해서 이제 맥박 조절 한 군과 하지 않은 군을 비교했을 때 하지 않은 군에서의 이제 인지기능 장애 발생이 더 안 좋다, 좋지 않다고 나와 있어서 심방세동을 그대로 방치를 하게 된다면 말씀하신 대로 심부전과 인지기능 장애가 생길 수 있겠다, 악화될 수 있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뭐 멀쩡하게 뛰던 심장에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 참 심방세동의 원인이 또 궁금해지는데 원래 뭐 이제 심장이 좋지 않거나 뭐 협심증 같은 이런 원래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이 좀 위험군이 아닐까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심방세동의 발생 원인은 현재 다양하다고 알려져 있고요. 우선 이제 노화와 관련된 질환이기 때문에 나이가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 습관 중에서 음주나 흡연, 그리고 비만, 코골이 및 수면 무호흡증, 그리고 비후성 심근병증과 같은 심근병증이라던가 아니면 관상동맥 질환, 만성 폐쇄성 폐질환과 같은 호흡기 질환, 그리고 갑상선 질환과 뭐 고혈압, 당뇨, 만성 홍박병, 가족력 등 유전적 소인 같이 다양한 원인이 심방세동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원인들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고 치료를 해주는 것이 심방세동 발생 같은 거를 좀 늦추거나 예방할 수 있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대부분 질환 얘기할 때 술, 담배가 늘 좋지 않다, 나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어떤 기사에서 본 내용이 기억나는데요, 교수님. 술이 심장에 그렇게 안 좋다고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예, 실제 유럽 심장학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가이드라인에서도 이러한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심방세동에 동반되는 고혈압이나 당뇨병의 질환 조절만큼이나 금주를 되게 강요시하고 있고요.
오히려 담배보다도 술에 대해서는 좀 더 엄격하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저 같은 경우에 외래에서 환자들이 오고 시술을 받는 환자들한테 금주가 이제 중요하다 설명 꼭 드리고 있고요. 환자 협조가 잘 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시술까지 할 수 있도록 협박을 해서 꼭 예. 그렇게 겁을 줘서라도 술을 끊도록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갑자기 또 말씀 들으니까 술을 참 멀리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늘 출근할 때요. 이렇게 스마트워치를 착용하고 네. 아침에 출근할 천원 씨도 원래 있죠. 저는 오늘 안 가지고 왔어요. 심장 빨리 뛸까 봐. 방송 삐리릭 중이잖아요. 거릴까 봐. 네, 어쨌든요. 요즘 이렇게 스마트워치에도 심전도 체크 기능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좀 신뢰할 수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또 교수님, 이게 높게 나온다고 해서 다 심장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아닐 것 같거든요. 어떤가요? 여러 가지 워치 디바이스들을 실제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기존의 심전도나 홀터 검사의 경우에는 실제 이제 검사하는 당시에 부정맥이 발생하지 않으면 진단이 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러한 워치 디바이스가 증상이 있을 때 딱 확인해 보면은 부정맥인지 확인할 수 있겠다 이런 장점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 워치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진단 정확도 측면에서 약간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빛을 쏘아서 반사되는 것을 보고 확인하는 PPG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이를 통해서 심방쇠동이라고 의심된 환자들 상당수가 실제 심방쇠동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이러한 워치 디바이스가 가지는 진단 측면에 한계가 분명히 있고요. 향후 이제 기계가 발전하고 개발이 잘 되면은 이러한 기계를 통해서 진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근데 보통 이제 심장 박동이 평소에는 멀쩡하다가 심방 세동이 나타날 경우에는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고 또 멀쩡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진단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예 증상이 없는 무증상인 경우도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병원에서의 진단 검사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심방세동의 진단은 현재 심전도를 통해서 진단을 하게 됩니다. 가정용 혈압계라든가 워치 디바이스 통해서 심방세동을 확인해 볼 수도 있지만 이를 통해서 진단을 바로 내릴 수는 없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PPG 방식을 통한 진단은 심방세동의 진단 민감도, 즉 심방세동이 의심되는 환자를 찾아내는 데는 좋을 수가 있겠지만 오히려 그 심방세동이 아닌 환자들을 심방세동이라고 진단을 내리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가정용 혈압계에서 불규칙한 맥박이 보이거나 워치 디바이스에서 심방세동이라고 의심이 된다고 한다면 근처 병원에 가셔가지고 심전도 및 홀터 그리고 패치형 심전도를 시행해서 진단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증상이 없는 심방세동의 경우에는 진단이 늦어지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가 늦어져서 예후가 오히려 훨씬 좋지 않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상의 환자에서 심전도 측정, 그리고 뇌경색 고위험군인 65세 이상의 환자나 75세 이상의 환자에서는 심방세동의 조기 진단을 목적으로 홀터 및 패치 심전도 등을 가이드라인에서는 권고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패치 심전도를 많이 사용하면 그러면 검사를 위해서 일단은 뭐 패치를 붙였다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그때마다 심전도를 체크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심전도나 홀터 이외에는 뭔가 장기간의 불규칙한 맥박을 확인하는 기계로 이식형 사건 기록기, 루프 레코더밖에는 다른 방법이 실제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루프 레코더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침습적인 시술이기 때문에 그 시술을 해야 하는 적응증 또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가지고 최근에 패치 형태의 단일 유도 심전도가 개발이 되고 임상에서 널리 사용하게 되는데 약 2주까지 이제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제 심방세동의 양이 많지 않은 환자에서는 이를 통해서 진단율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심방세동의 치료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심방세동이 혈전을 잘 만들고 이 혈전이 뭐 뇌경색부터 다양한 합병증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알려주셨는데요. 그럼 심방세동의 치료는 일단 이 혈전을 없애는 치료가 메인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크게 이제 심방세동의 치료는 4가지로 제시하고 있고 이제 과거 가이드라인에서는 ABC 패스웨이라고 제시했었고 최근에는 AF 케어라고 해서 일종의 약어에 해당하는데 그중에 이제 A가 영어로 Avoid Stroke, Anticoagulation이라고 하고 이는 이제 뇌경색의 예방 치료, 항응고 치료에 대한 내용이고 이제 심방세동의 치료의 큰 한 축이 되겠습니다. 네. 환자의 나이나 이제 기저질환 등을 통해서 뇌경색의 발생 위험도를 평가해서 고위험에 해당이 되게 되면 이제 반드시 항응고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이때 사용할 수 있는 약으로는
예전에는 와파린, 후마딘이라고 해서 쥐약으로 사실 사용되었습니다. 그런 약인데 이 약이 이제 출혈의 위험성이 있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한계를 약간 극복한 노약이라고 최근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약제 사용은 아무래도 출혈의 위험성이라든가 적절히 사용하지 않았을 때의 문제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의료진하고 상의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네. 그래요. 말씀하신 대로 치료를 위해서 이제 항응고제 약들을 먹었는데 출혈이라든가 안구 출혈 또 혈뇨 뭐 이런 부작용이 있다는 후기도 있습니다. 이게 교수님 어떻습니까? 어쩔 수 없는 부작용인지 아니면 다른 약을 좀 먹어야 되는 건가요? 항응고제를 사용하면서 제일 걱정이 되는 부분이 출혈이 되겠습니다. 혈뇨나 혈변, 위장관 출혈, 안구 출혈 등의 부작용을 경험할 수가 있고 이제 과거에 이제 쿠마딘이나 와파린을 사용할 때보다 현재 노악을 사용하게 되었을 때 뇌출혈 같은 경우에는 훨씬 빈도가 줄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노악 같은 거를 여전히 사용함에 따라 가지고도 출혈 위험성은 동반되고 있고요. 출혈이 발생하게 되면은 그 정도에 따라 가지고 약제를 중단해 볼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생명이 위험할 정도로 출혈이 심할 경우에는 영구적으로 중단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일부 상황에서는 시술적 치료를 통해서 혈전이 잘 생길 수 있는 좌심방 귀 쪽에 이제 좌심방 귀를 막는 좌심방위 폐색술을 시행해 볼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제 항응고제를 다른 항혈소판제로 바꾸는 것은 출혈이라는 부작용의 이점이 전혀 없고 오히려 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항응고제 계열 내에서의 변경은 뭔가 가능할 수 있겠으나 뭔가 항혈소판 제절의 변경이나 이런 것들은 절대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교수님,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이 있을 때 네. 이제 혈전을 녹여야 되니까 많은 분들이 항혈소판제를 복용하잖아요. 그런데 치료 중에 심방세동이 생겼어요. 그러면 항응고제를 추가로 좀 복용을 해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이후에 항혈소판제를 복용하던 사람이 아무래도 노화 등으로 인해서 심방세동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에 이제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이 안정된 상태가 아니라면은 때에 따라서는 항응고제를 포함해서 3제까지 복용을 하다가 추후에 2제로 줄이게 되고요. 만약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이 안정되었을 경우에는 아스피린이나 클로피도그레 같은 항혈소판제제를 끊고 항응고제 단독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가이드라인에서는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제 조절에 관해서는 어디까지나 그래도 의료인이 결정을 해줘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임의로 약제 중단해서는 안 되고요. 반드시 이제 주치의 선생님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약제 중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심방세동 환자 중 75세 이상 고령이 차지하는 비율이 45%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근데 이미 고령층의 환자분들은 여러 가지 약을 드시고 계실 텐데 어떤가요? 별도로 주의해야 하는 약물이 있을까요? 예, 과거에 이제 와파린, 쿠마딘을 복용하였을 때는 이제 약제뿐만이 아니라 실제 시기에 의해서도 체내 용량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서 주의를 많이 기울여야 했고 최근에 이제 약 사용되는 노악의 경우에는 와파린보다는 좀 상황이 나아졌지만 여전히 약제 상호작용이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심방세동 환자는 기저질환이 한두 개만 동반되더라도 5가지 이상의 종류를 복용할 때 소위 말하는 다약제 사용, 폴리파마시가 되는 경우가 많고요. 특히나 이제 피부과 약제라든가 결핵약, 항부정맥제 같은 거 복용했을 때 네. 이런 약제 상호작용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다른 약을 복용할 때는 담당 주치의 선생님한테 항응고제를 내가 복용하고 있다 이런 것을 고지를 해주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네. 말씀을 듣고 나니까 기저질환으로 인해서 복용하는 약이 있을 경우에는 또 이게 담당 의사 선생님과 꼭 상의를 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심방세동은 일단은 그 비정상적인 맥박 아니겠습니까? 그런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적으로 좀 돌리는 거 이게 또 치료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심방세동의 치료의 또 다른 하나의 큰 축이 이제 심방세동의 리듬 조절, 즉 이제 정상 맥박으로 돌려놓는 치료가 되겠고요. 이러한 리듬 조절의 방법으로는 항부정맥제를 사용한다던가 직류 동율동 전환술을 한다던가 이제 시술 같은 이제 3가지를 그게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제 항부정맥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는데 이제 항부정맥제만으로는 불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항부정맥제 사용 이후에 정상 맥박으로 얼만큼 장기간 유지됐느냐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는데 최근에 이러한 여러 가지 연구들을 모아서
메타 분석을 해보니까 약 20에서 한 50% 정도는 정상 맥박이 유지되는 것 같더라. 이렇게 보고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이제 여전히 항부정맥 제로는 좀 부족합니다. 이외에도 이제 직류 동율동 전환술이라고 쉽게 말해서 전기 충격을 주어서 정상 맥박으로 돌려놓는 치료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이제 과거에는 이러한 리듬 조절, 즉 정상 맥박으로 돌려놓는 치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고 필요한가, 불필요한가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많았었는데 비교적 최근에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은 조기에 적절한 리듬 조절을 해주는 환자에서 그렇지 않은 환자에 비해 약 한 20, 30% 정도 예후를 개선해 줄 수 있다. 즉 장기적으로 좋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적극적으로 심방세동을 빨리 조기 진단을 해서 조기에 리듬 조절을 해주는 것이 중요할 수 있겠다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빨리 치료받아서 회복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요즘에 보니까 이 시술 치료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이게 활발하다는 건 그만큼 이제 효과도 좋다는 거잖아요. 교수님, 그러면 심방세동 있을 때 처음부터 약물 치료 말고 바로 시술을 받으면 안 되나요? 예, 현재 이제 시술적 치료로서는 이제 현재 고주파 전극 도자 절제술이랑 냉각 분선 절제술을 해볼 수가 있고요. 최근에 이제 개발되어서 각광받고 있는 펄스장 절제술 또한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내년에 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면 이 펄스장 절제술이 고주파 냉각 분선 절제술보다는 합병증의 발생이 적기 때문에 네. 안정성 측면을 고려해서 많이 사용될 것이라 예상이 되고요. 하지만 이러한 이제 여전히 고주파 전극 도자 절제술의 경우에 그 필요성이 남아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얼만큼 기술이 개발이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시술적 치료의 방향이 정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연구 결과 및 현재 이제 보험 적용 범위 등의 문제로 인해서 아직까지 약물 치료 전에 시술적 치료를 시행한 것에 대해서는 좀 제약 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시술 치료를 결정하는 것은 아무래도 의료진의 판단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심방세동 환자분들은 반드시 심장내과 전문의랑 상의를 해서 시술적 치료에 적응증이 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고요. 적응증이 된다면은 적극적으로 시술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을 들으면서 희망을 좀 가져보고 싶습니다, 교수님. 적극적으로 치료받으면 심방세동도 완치가 가능할까요? 심방세동은 이제 완치라는 개념보다는 적절히 조절하는 병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예, 저는 이제 진료 시에 환자들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뭔가 100% 맞지는 않겠지만은 당뇨 조절하고 비슷하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리긴 합니다. 당뇨가 조절이 잘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인슐린 주사까지 쓰면서 조절을 하고요. 잘 조절이 되면 약물로 이제 변환을 시키고 그렇게 하기도 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심방세동도 마찬가지로 시술이나 수술적 치료를 포함한 적극적인 리듬 조절을 통해서 정상 맥박으로 돌려놓는다고 해서 아직까지는 이제 항응고제 복용을 지속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요. 정기적인 심전도 검사를 통해서 정상 맥박이 잘 유지되는지 경과를 보는 것 또한 중요하고요. 따라서 심방세동의 환자분들은 몇 번의 시술적 치료를 통해서 완치를 기대한다기보다는 심방세동 양을 줄이면서 관리를 해나가는 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관리를 해 나가기 위해서 평소에 이제 건강을 위해서도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신데 운동을 자칫 잘못하게 되면은 좀 심장에 무리를 주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되거든요. 심방세동 환자 운동을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습니다. 심방세동의 발생 원인 중에 오히려 운동선수의 경쟁적인 운동 그리고 마라톤 같은 운동은 오히려 심방세동 발생의 원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제 운동 강도가 심할 경우에는 오히려 심장에 해롭다고도 할 수 있고요. 보통 이제 권고하는 거는 중등도 강도의 운동이 적절하다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약간 이제 땀이 맺힌 정도의 운동이 좋고 주 한 150분에서 300분 정도의 유산소 운동이 적당할 수가 있습니다. 뭐 때에 따라서는 근육량을 증가시키는 운동 또한 해볼 수가 있겠는데 하지만 어쨌든 이러한 이제 경쟁적 운동이나 마라톤 같은 운동은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뭐 경쟁이 너무 심한 운동들을 또 지양해야 되지만 적당한 운동은 필요하잖아요. 운동만큼 중요한 게 또 먹는 거 아닐까요? 특히 주변에 보면 아까 예은 씨도 얘기했잖아요. 네. 커피 먹고 나서 뭐 심장이 막 빨리 뛰고 막 두근두근 거린다. 이런 분들 생각보다 꽤 많거든요. 교수님, 실제로 이 카페인이 심장에 영향을 좀 미칠까요? 커피를 많이 마시는 경우에 이제 두근거림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심장이 좋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연구 결과에서 명확히 심방세동을 좀 더 많이 발생시킨다든가 악화시킨다는 결과는 없어서 그런데 저는 이제 외래 진료 시에
굳이 마시지 않아도 될 커피라면 좀 끊어보는 것도 어떻겠냐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이제 연구 결과에서 뭐 심장에 좋다 안 좋다 결과가 없다 할지라도 안 마셔도 되는 상황이라면 피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커피를 드시는 분들은 하루에 뭐 몇 잔씩 드시는데 좀 한두 잔씩 줄여보는 게 어떨까. 네. 예, 많이 드시잖아요. 국장님 많이 드시잖아요. 줄여나가 볼까요? 그래요. 자, 오늘 이렇게 비정상적인 심장 박동, 심방세동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당부의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심방세동에 대해서 짧은 시간 동안에 뭐 다 말씀드리지 못했고 그 심방세동의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그 위험도에 대해서 저평가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방세동을 빨리 인지를 해서 적절한 항고 치료를 통한 뇌경색 예방 치료를 해야 되겠고 그리고 적극적인 리듬 조절, 정상 맥박으로 돌리려는 노력을 통해서 향후에 심방세동의 악화를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치의 선생님하고 잘 상담 받으시고요. 상의하셔서 최적의 치료를 받으셔가 심방세동으로 인해서 생기는 뇌경색이라든가 심부전 악화 이런 질환이 생기지 않도록 인식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영남대병원 심장내과 김홍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